자, 교재 72페이지를 봅시다. 목차 나번 제3자의 문제 했죠. 그래서 이제 유책 배우자하고 부정행위를 했던 상간자, 그 경비원, 아파트 경비원 사건 15년 동안 불륜했던 거 떠올리신 다음에, 당연히 남편 같은 경우는 처한테 배상 청구할 수 있죠. 다만 자녀 같은 경우는 그렇죠, 배상 책임 인정 안 되는 게 원칙이었다. 한 번 더 기억하시고, 2번 가시면요, 배우자의 상간자에 대해서 혼인관계 파탄에 근거한 배상 청구는 제3자에 대한 청구에 해당하여 가정법원에 전속 관할인 것이다 해서, 자, 신분관계에서 발생된 각종 손해배상은요, 가나 다라 마중에 다류 사건이었다 해서 한 번 더 그 프린트 보시고요, 신분관계에서 발생된 각종 배상 청구는 다류 사건이었다. 그러니까 가나 다니까 가사 소송이고, 그렇죠,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겠죠. 그 다음에 조나 다 마에 다에 포함돼 버리니까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겠죠. 끝 해서 이걸 한 번 더 확인한 최신 판례. 아래 있는 박스 봅시다. 볼드 부분 밑줄 끄시면 끄세요. 그냥. 그렇죠. 지금 이혼에 근거해서 배상 청구는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한 줄 밑에 다류 사건으로서 가사 소송이고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다. 됐죠? 그 다음 밑줄도 확인하시고, 2번 가시면 이 2번 판례는 이제 사건 번호를 먼저 보시면요, 1969년도 판례인데, 요때 무렵에 지방법원의 판결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요, 남학생이 여학생을 성폭행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지금은 말도 안 되는 거고, 이때 사회적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냐면, 그 남학생이 여학생을 성폭행했어요. 그러니까 그 담당 판사 되셨던 분께서 뭐라고 했냐면, 양가가 아니죠, 양자 부모를 불러가지고, 특히 그 피해를 입은 여학생의 부모님한테 하는 말씀이, 이미 버린 몸이니 둘을 혼인시켜라, 이렇게 이제 조정을 강요한 적도 있었던 그런 시대의 판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식에 근거했을 때는 딱 맞지 않습니다. 보시면 배우자의 부터 시어머니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해서 배상을 청구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예, 지금 우리 상식에 의했을 때는요, 그 와이프하고 남편과의 관계하고 와이프하고 시모의 관계는 별개 관계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남편하고의 관계에서 굳이 이혼함이 없이도 얼마든지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건데, 요는 그 옛날 판례이기 때문에 밑줄 보시면 이혼 판결이 있어야 할 것이고 단순히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실만 갖고는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배상 청구할 수 없다 해가지고요, 요 판례 같은 경우는 이행 판결을 요구하고 있는 판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옛날 판례가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밑줄 친 부분만, 결론만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충분하시겠습니다. 자, 목차 4번 가시면요,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이 권리도 포기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신분관계를 형성시키는 인지를 구한다, 이런 권리 같은 경우는요, 이른바 천륜적 권리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정신적 고통에 근거해가지고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금전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건만 구비가 되었을 때에는 얼마든지 포기할 수가 있겠지요. 첫 줄에 보시면 소위 첩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본처의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한 줄 밑에 위법한 행위라고 볼 것이다. 강사님, 그 본처가 동의를 하면 위법성이라고 하는 것이 조각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위법성이 있고 없고는요, 그렇죠, 개인의 주관적 동의에 의해서 결정될 문제가 아니라 전체 법질서에 반하는가 라고 하는 관점에 의해서 판단이 되는 겁니다. 적어도 일부 일처라고 하는 것이 완벽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요, 첩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법질서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아무리 본처가 동의를 했다 할지라도 위법성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인정되는 겁니다. 따라서 자, 처 같은 경우는요, 첩계약에서의 남편의 처한테 당연히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처라고 하시는 분께서 첩한테, 그러니까 처가 시첩한테
정신적 고통에 근거해가지고 배상을 청구할 때 그 처하고 남편 사이의 혼인관계라고 하는 것이 파탄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아무 관계 없죠. 여러분들 민법 제7호 공조에 근거해가지고 배상 청구하는 요건 사실을 떠올리시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고의나 가실이 있고 위법성이 인정이 되며 손해의 발생과 손해액에 대해서 증명이 있고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며 상대방한테 책임 능력이 있으면 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편하고 원고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파탄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73페이지를 보시면 제일 위에서 한 줄 밑에 반드시 부척관계에 의해서 혼인관계가 파탄될 필요가 없다.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갑자기 남편 되시는 분께서 원래 평소에 그렇게 다정하신 분이 아닌데 갑자기 장미꽃을 사오고 막 잘해주지 않습니까? 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절대 잘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까지 필요 없는 것이고, 두 줄 밑에 다만 기왕의, 그러니까 이미 부척관계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 사실을 이제 와이프가 알고 난 뒤에 너가 다시는 안 만날 거지, 난 믿는다, 그러면 내가 한번 봐줄게 라고 해가지고 용서했을 경우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배상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있을 것이다. 왜? 자,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거하고 첫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죠. 나 첫 계약은 내가 인정 못한다. 너희 빨리 헤어져라. 대신에 원래 내가 너한테 임마 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너 딱 보니까 사회경험도 별로 없고 어리네. 우리 남편이 빌어먹을 놈이니까 내가 한번 봐줄 테니까 다시 만나지 마라. 라고 하면서 금전 배상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포기할 수 있다까지 자연스럽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라번 가시면요, 위자료 청구권, 즉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하고 재산 분할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의 관계가 이제 무엇이냐. 일단 두 가지는 구별됩니다. 포인트는 뭐냐면요, 재산 분할 청구할 때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분이 남편이고 B라고 하시는 분이 처입니다. 요 A라고 하시는 분이 못 쓸 분이거든요. 해서 재판상 이혼됐고요. B라고 하시는 분이 A한테 재산 분할 청구를 할 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청구도 함께 할 수 있는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견해 대립이 있습니다. 자, 우리 판례 입장 같은 경우는요, 좀 다양해요. 사실 판례 같은 경우는요, 뭐 청산만 청구할 수 있다, 청산 및 부양설 뭐 다 존재하는데, 주류 같은 경우는요, 청산하고 부양까지만 재산 분할 청구에 포함될 수 있고 정신적 고통에 관한 부분까지는 딱 떨어지는 판례가 사실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의 판례를 보시면 읽어볼게요. 자, 최근에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격까지 포함해서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경우도 있다까지 하신 다음에 요 문구 그대로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되지, 이렇게 재산 분할 청구할 때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냐 없냐 이렇게 급하게 물어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판례에 이제 그 평석이 나뉘고 있는 판례이기 때문에 조금 주의하실 게 있는데, 보통 여러분들 그 협의 이혼 같은 거 할 때 협의에 의해서 재산 분할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될 때에는 보통 다 그 재산 분할 범위 안에 보게 되면 앞으로 그 자녀에 대한 부양료도 함께 포함시키고 그동안 이제 그 자기가 실수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도 함께 포함시켜가지고 딱 한 번에 끝내는 경우가 많이 있고, 실제 실무 같은 경우는요, 분할 청구에 대해서, 그러니까 분할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할 때 많은 부분에서 부양료뿐만 아니라 고통에 대한 부분도 같이 넣어서 많이 하거든요. 대신에 딱 붙었을 때 문제인데, 이 판례 잠깐 볼게요. 화면 보시면 그 채권 총론 파트 공부하실 때 한번 봤던 판례입니다. 해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어떤 판례라면 이게 딱 대놓고 이제 그 될 수 있냐 없냐가 안 된 이유가, 자, C라고 하는 분이 은행이 채권자이고 D라고 하시는 분이 채무자입니다. 근데 요 A라고 하시는 분이 D의 채무에 대해서 A가 연대보증을 섰고 이 A가 남편이었고 B가 처였습니다. 제 말 알겠죠? 그러니까 남편이 연대보증 쓰고 온 거예요. 딱 이거부터 좀 먼저 뭔가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이 A라고 하시는 분은요, 평소에 가정에도 소홀하고 돈도 안 갖다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술만 드시면 B를 자주 폭행해가지고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된 상태였어요. 해서 뭐 가장 이혼하고 A가 B한테 넘긴 게 아니에요. 만약에 가장 이혼을 하면서, 그러니까
가장이용, 가짜로 이혼을 하면서 A가 뭐 B한테 뭔가 넘긴 게 아니고요. 진짜 이게 인정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협의 이혼하기로 합의를 한 다음에 A 같은 경우가 자기 소유의 유일한 아파트를 B라고 하시는 분한테 증여하기로 합의를 하고 넘겨주기로 하고 X 아파트에 대해서 와이프 B 명의로 소이등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시은행 같은 경우가 자 이때 이 A라고 하시는 연대보증인 같은 경우는 나한테 연대보증 채무를 질 자인데 자기 소유의 유일한 X 아파트를 재산 분할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일부러 B라고 하시는 분한테 빼돌렸다라고 하면서 요 A가 B한테 증여했던 이 부분이 사회행위임을 이유로 아시겠죠? 채권자 소송을 누구한테 피고를 B로 해가지고 수익자 B로 해가지고 은행 C가 소를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시은행 같은 경우가 B한테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알겠죠? 제기했다. 이해되시죠? 넘겨볼게요. 자, 이때 이제 그 판례가 판시하기를 대법원은 재산 분할 청구액을 결정 지을 때는 청산적, 부양적 요소는 당연히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부분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딱 떨어지게 재산 분할 청구할 때 예를 들면 원고 같은 경우에는 주장하기를 자 재산 분할 청구할 수 있는 금액에 정신적 고통에 관한 부분도 포함될 수 있다라고 했고 피고 같은 경우는 포함될 수 없다 해가지고요. 그게 포함될 수 있는가 없는가가 딱 붙은 사건이 아니고 제 말 알겠죠? 그 남편이 A였습니까? 남편 A가 처 B한테 재산 분할의 명목으로 X 토지를 증여한 행위가 사기행위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들어온 판례에 불과하기 때문에 명백하게 이 판례가 재산 분할 청구를 할 때 정신적 고통에 관한 부분도 함께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딱 떨어지는 판례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평석이 나뉘기 때문에 출제할 때 너무 무식하게 딱 물어보지 못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해서 보세요. 피고 B 같은 경우는요, 25년 넘게 이제 열심히 집에서 일을 하신 분이고, 두 번째 이혼을 하게 된 경위를 보니까 진짜 A라고 하시는 분이 평소에 월급도 안 주고 폭행하고 그렇게 했고, 두 번째 애가 3명이었거든요. 3명 자녀 같은 경우에도 피고 B가 대신 책임을 지기로 하고 아파트를 받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25년 동안 열심히 피고 B가 일했고, 혼인생활 중 또 많이 맞았고, 자식 3명 또 피고 B가 키우기로 하고 더 나아가 퇴직금이 있어. 퇴직금 같은 경우는 A가 한 푼도 안 주고 퇴직금은 A가 다 받아갔어요. 그럼 뭐예요? 이런 경우에 근데 피고 B한테 아파트 한 채 주는 게 그렇게 상당성을 초과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자식 새끼 3명이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5년 넘게 열심히 그렇게 집안 생활했다면 아파트 한 채 정도는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애 3명까지 키우기로 했기 때문에 알겠죠? 상당성을 초과하는 그런 사회행위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본 거예요. 알겠죠? 따라서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본 판례였다. 그래서 이 판례 같은 경우는 쟁점 자체가 포함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사건이 아니라 사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나왔던 판례에 불과하기 때문에 명백한 판례는 될 수 없다까지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글자 보시면 다만 이 판결 같은 경우에는 평석이 나뉘고 있다까지 잡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도표를 보겠습니다. 분할 청구 다 읽고 다 중요한 건데 네 번째 구 유책자 같은 경우 청구할 수 있느냐 했죠. 분할 청구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유책자가 어떻게 피해자한테 배상 청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해서 원칙 불가. 행사기 같은 경우는요. 재산 분할 같은 경우에는 이혼 후 2년간 제척 기간이었고요.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그 본질이 불법 행위에 근거해서 배상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법 제766조가 적용되어 3년 또는 10년이라고 하는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비교하시고요. 그 다음 소송 중에 배우자 일방이 사망했다. 원고 A가 사망했을 때에는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죠. 종료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분할 청구권 자체도 발생될 여지가 없으니까 함께 종료한다. 다만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반드시 A하고 B 사이에서의 이혼의 성립이라고 하는 것이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소를 제기해서 외부의 의사, 행사의 의사를 표명했을 경우에는 상속수계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종료하지 않는다까지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조세 부과의 문제인데 재산 분할 청구할 때는요 증여세라고 하는 것을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암기하신 다음에 자 청산정 요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거 돌려달라는 것에 불과하지 남편분이 자기 거를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중자한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게 원칙이다. 알겠죠? 근데 이제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요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배상 청구해가지고 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는요 증여세라고 하는 것을 부과하고 있다까지 부과하진 않는데 양도소득세는 부과하고 있다까지 결론만 좀 구분해가지고 정리를 하신 다음에 제가 조금 뒤에 그 상속 파트 제가 할 때 한번 제가 묶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 좀 암기를 철저하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4페이지 가신 다음에 7번째 사실혼이라고 하는 거 보겠습니다. 함께 살고 있으면 사실은 아니었죠, 여러분들. 혼인 의사가 있고 실체가 존재하지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때를 말합니다. 따라서 읽어보시고 밑에 판례 봅시다. A하고 B 사이에서 간헐적인 정교 관계만으로 비록 그들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났다 할지라도 한 줄 밑에 그것 가지고 사실혼 관계의 성립은 인정될 수가 없다. 따라서 모 되시는 분께서 남편이 아니죠. 아버지 되시는 분의 인장을 위조해가지고 혼인신고했을 때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몰래 혼인신고한 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남남인 관계에서 몰래 혼인신고를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남자에게 혼인 의사의 존재가 추정되지 않으므로 그 혼인신고는요, 처음부터 무효이다. 너무너무 항의를 하니까 남자가 잠깐 달래기 위해서, 그렇죠. 몇 차례의 관계를 맺은 것 갖고는 무효인 혼인에 대해서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까지 배웠으니까 한 번 더 쭉 묶어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자 2번 가시면요, 사실혼 효과 해가지고요. 자, 사실혼 같은 경우는요, 그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것들 빼고는요, 일반 혼과 똑같이 보호를 해주는 게 현재 판례 입장입니다. 그 사실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나쁜 게 절대로 아닌데 이제 유생분들 때문에 민법상 조항이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 그 혼인신고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않는다면 일반적 혼인신고를 한 혼인과 거의 같게 보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법률혼에 관한 여러 민법 조항들 중에서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지 않은 것들은 전부 다 중용 유출을 하고 있다. 따라서 부부관계에서의 청산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 같은 경우에도, 즉 839조의 2 같은 경우에도 부부생활 공동체라고 하는 실질에 비추어서 인정되는 것이지 혼인신고에 의해서 나오는 권리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에서도 적용된다. 그 밖에 2번 가시면요, 일사도 인정되고 동거 부양 협조 의무도 인정되며 830도 적용된다. 디귿번 사실혼 배우자가 생명 침해 당했을 때에는 민법 제 752조에 근거해가지고 사실혼 관계에 불과한 상대방도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배상 청구할 수 있으며 신체 침해 입은 경우는요, 민법 제 750조 751조에 근거해가지고 배상 청구할 수 있다까지는 다 배웠습니다. 그 다음 중혼적 사실혼이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연금법상 연금도 받을 수 있는 자의 지위가 인정이 된다. 그래서 앞부분에 중혼 쪽에서 중자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까지 꺽쇠 묶으신 다음에 중혼적 사실혼 바로 배울 거니까 일단 냅두시고요. 그 다음 2번 가시면요, 다만 혼인신고를 전제로 한 것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외적관계에서 대외적관계에서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혼과 똑같은 권리가 인정될 수가 없다. 다 배웠죠. 기읍번 사실혼에 불과했을 때에는 상속권이 인정될 수가 없다 해서 그 위에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서 민법 제 752조하고 항상 비교해가지고 사례 문제가 나오고 있으니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혼 배우자 A가 사망했을 때 B 같은 경우는 민법 제 752조에 근거하여 가해자한테 자기에게 발생되었던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배상 청구할 수 있겠지만서도 A의 권리를 상속받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혼인신고 안 했으니까. 니은번 가시면요, 친족관계라고 하는 것도 나오지 않는다 해서 우리 민법상 친족관계라 함은 법률혼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에 불과했을 때에는 발생되지 않는 것이고 성년의제 효과도 인정될 수가 없으며 부실법에서의 명의신탁의 특례 같은 경우도 법률혼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혼에 불과했을 때에는 효력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불과하면 명의신탁의 특례가 아니기 때문에
신탁 약정은 무효 배웠죠. 다만 그 뒤에 A, B가 진짜 혼인신고하면요, 혼인신고를 했을 때부터는 특례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유효할 수 있다. 소급표 있다 없다? 없다. 혼인신고한 때부터지 처음부터가 아니다까지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5페이지 가신 다음에 중혼적 사실혼, 진짜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것도 사법시험 2차 문제에서도 나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쟁점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혼적 사실혼. 자, A라고 하시는 분한테 원래 B라고 하는 법률상 배우자인 처가 존재합니다. 근데 요 A라고 하시는 분이 또 시녀하고 이른바 사실혼 관계를 맺게 되었을 때에는 중혼일 수 없죠. 중혼이라고 하는 말은 법률혼이 두 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요, 사실혼에 불과하니까 중혼이 아니라 이걸 바로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 중혼적 사실혼 같은 경우는요, 우리 판례가 진짜 엄격하게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가끔 보면 판례 판결 요지만 보면 이제 그런 느낌이 안 드는데, 그 사실관계를 다 이제 읽어보면, 이 정도 되면 시를 좀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데, 라고 생각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보호하지 않는 거예요. 해서 보세요. 자, 중혼적 사실혼 같은 경우에는요, 판례는 이런 마인드입니다. 시녀를 보호하게 되면 원래 법률상 처인 B가 지나치게 불리해질 수가 있다. 그건 말도 안 된다. 라고 하는 전제하에 중혼적 사실혼 같은 경우는요, 원칙적으로 법률상 보호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 첫 번째, A가 C녀를 폭행을 가해도 C 같은 경우는요, A한테 정신적 고통에 근거한 배상 청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른바 사실혼 관계가 생전에 해소가 된다 해도 일반적 경우와 달리 재산 분할 청구라고 하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자, 공무원 유족연금에서 사실혼 배우자한테도 연금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요 경우는요, 그 공무원 연금법에 대해서 연금 신청할 수 있는 연금 신청의 집이라고 하는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이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녀 너 하지 마라.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두 가지의 경우인데, 첫 번째 경우 A하고 C가, 중요한 거 A하고 C가 혼인신고는 돼 있는데 더 이상 A하고 B 사이에서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른바 A하고 B 사이에서 사실상의 이혼의 합의가 된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는 C녀를 보호해도 B한테 불리하고 있다 없다? 그렇죠. 사실상 이혼한 거고 다만 지금 현재 이혼 신고만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 불과하기 때문에 굳이 B를 보호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 경우는 또 C녀가 보호되는 겁니다. 알겠죠? 두 번째, 이 상태에서 B가 사망해버린 거예요. B가 사망을 해버리고도 계속 A하고 C녀 사이에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을 때에는 그 사망하고 난 뒤부터는 더 이상 보호해야 될 법률상 배우자 B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뒤부터는 보호를 해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런 경우는 뭐 거의 없고, 요 1번, A하고 B 사이에서 사실혼 이혼, 사실상 이혼되었을 때에는 C가 보호될 수 있으니까 뭐 판례 강사님 입장이 그 나쁘진 않네요. 이제 1번 같은 경우라고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C가 보호될 수가 있으니까요. 물론 가능성은 인정되죠. 다만 우리 판례가 A하고 B 사이에서 사실상 이혼의 합의가 됐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다라고 보는 게 정말 엄격하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어지간하면 A하고 B 사이에서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한 번 더 어지간하면 A하고 B 사이에서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여 예외적 경우에 넣지 않고 원칙으로 가가지고 C를 보호하지가 않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실제 12년 동안 A하고 B가 별거 상태였다. 12년 동안 A하고 B가 별거 중이다. 그래도 사실상 이혼 상태로 보지 않습니다. 제가 강의했죠, 여러분들. 사실상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별거라고 하는 것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A하고 B 사이에서
우리 헤어지자라고 하는 이른바 사실상 이혼의 합치가 필요하거든요. 단순 별거에 불과하면요. 그렇죠. 사실상 이혼의 합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봐가지고 A하고 B 사이에서 사실상 이혼이 존재하지 않는다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애외에 포함되지 않고 원칙 와버리니까 또 C가 보호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관계를 읽어보면 자, 일로 오시죠. 보면 실제 이제 A라고 하시는 분께서 B처를 지나치게 너무 심각하게 막 폭행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B가 도망간 거예요. B처가 도망갔어요. 근데 이 A라고 하신 남봉꾼이 또 자식이 또 3명이나 있네. 근데 그 추운 겨울날 애들이 너무 힘들게 크니까 동네에서 C라고 하시는 분께서 그 애 3명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 애 3명을 돌보다 보니까 알겠죠? 그 애기 3명을 보다 보니까 A하고 C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사실혼 관계로 발전된 거예요. 그럼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 실수했다. 물론 하면 안 될 짓이지만 근데 C가 그렇게까지 자기 자식 3명을 잘 키우고 관계를 유지했으면 A도 이제부터는 잘했어야지. 그렇게 10몇 년 지났거든요. 근데 이 A라고 하는 새끼가 또 읍내 나가가지고 또 D라고 하는 다방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하고 사이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와가지고 그렇게 고생한 C녀 진짜 고생했었거든요. 또 막 폭행을 하는 거야. 막 뚜까 패고. 그래서 C녀가 너무 무서워가 도망간 거예요. 가가지고 나중에 이제 A한테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배상 청구하면서 사실혼 관계의 생전 해소에 근거해가지고 재산 분할 청구를 C가 A한테 한 거예요. 하니까 판례가 하신 말씀 아시겠습니까? 야, A하고 B 사이에서 사실상 이혼의 합의가 없었다. 그러면 너는 막 중원적 사실혼 관계 일방 아니냐. 고통에 대해서 배상도 청구할 수 없고 재산 분할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판례가 판시한 적도 있습니다. 요구를 엄청 들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75페이지 가시면 원칙부터 중원적 사실혼 같은 경우는요, 법에 의해서 보호될 수가 없는 것이다. 해서 아래에 있는 거 1번 읽으시면 되고, 똑같은 거 2번 보시면 똑같은 겁니다.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중원적 사실혼 같은 경우라면 A하고 B 사이에서 이혼 의사의 합치가 있다는 등의 있어도 불구하고 형식상 절차 미비 등으로 그 말이 뭘까요? 그렇죠. 이혼 의사의 합치가 있는데 그 이혼 신고를 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다이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원적 사실혼 관계에서의 일방이기 때문에 군인연금법에 의해서 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실혼 관계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판례가 판시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2번 애외 가시면요. 비록 중원적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법률 혼인 전 혼인, 즉 A하고 B 사이의 혼인이 사실상 이혼 상태다라고 하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또 애외로 가가지고 보호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래 판례를 보시면요. 중원적 사실혼인 경우라 할지라도 군인이었던 자의 퇴직 후 61세 전에 법률 혼인 전 혼인의 배우자 B가 사망한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B가 사망한 순간부터는 중원적 사실혼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B가 사망하면 A한테 법률상 배우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다. 그럼 없는 상태니까 A씨는요. 그냥 사실혼 관계에 불과하다. 알겠죠? 따라서 전혼인의 B라고 하시는 분께서 이제 사망함으로써 전혼인이 사망에 의해서 해소된과 동시에 A하고 C 같은 경우는요. 통상적인 사실혼 관계로 바뀌는 것이고 알겠죠? 이러한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보호될 수 있는 예외적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금법에 근거해가지고 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배우자 범주 안에 포함될 수가 있다까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 아래 판례는 뒤것 다 보고 볼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76페이지를 가시면 사실혼 관계의 종료해서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지금부터 보시는 사실혼 같은 경우는요. 중원적 사실혼 말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법에 의해서 보호될 수 있는 사실혼을 말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제시가 없으면 법에 의해서 보호될 수 있는 사실혼을 전제로 하시고 문제를 푸시고 판례 읽어주시고 책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첫 줄에 사실혼 관계는 사실상 관계의 기초에서 존재하는 것으로서 법률혼의 경우와 달리 일방의 의사에 의해서 해소될 수 있고 끊고 중요한 거죠. 자, 법률혼 같은 경우는요. 이혼 협의를 하거나
그렇죠. 또는 한쪽이 잘못해가지고 8사공조에 근거해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혼 같은 경우는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즉, 사실혼 관계의 파탄의 유책자인 경우에도 그 유책자의 일방의 의사, 우리 이제 헤어지자! 라고 하는 의사에 근거해가지고요, 해소가 바로 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따라서, 일방의 파기 때문에 공동생활이 없게 되면 그 즉시 사실혼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해소가 되고, 다만 이렇게 사실혼 관계를 파탄낸 자한테는 그렇죠, 또 고통에 대한 배상 같은 것들을 청구할 수 있고 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다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한 번 더 볼 거고 뒤에서 2번 가시면요, 사실혼 관계에 가담한 제3자한테도 당연히 민법제 최고 등 해가지고 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3번 가시면요, 중혼적 사실혼 같은 경우는요, 그렇죠, 두 가지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률상 보호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 관계가 생존에 해소가 된다 할지라도 일방이 타방한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고 분할도 청구할 수 없다. 아까 그거, 그렇죠, A란 놈, 나쁜 놈, 그 판례지 않습니까? 기억하시고. 2번 가시면 재산분할 청구 봅시다. 일단 먼저 거기 밑에 있는 그 기역 니은 돼 있는 석주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사실혼 관계가 생전에서, 그러니까 A하고 B 둘 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A가 이제 우리 끝냅시다 라고 해가지고요, 생존 해소가 되었을 경우에는 분할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지만 일방의 사망에 의해서, 즉 A하고 B가 있는데 사실혼 관계 일방이었던 B가 사망해가지고 A하고 B 사이의 관계가 종료했을 경우에는 재산 분할이라고 하는 것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해서, 생전 해소가 됐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분할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아까 했죠, 그 사실혼이 이른바 중혼적 사실혼이죠. 중혼적 사실혼 같은 경우라면 청구할 수 없는 게 원칙이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일방의 사망에 의해서 이제 해소가 되었을 때에는, 자, 우리 판례가 조금 비판을 받고 있긴 한데 어쩔 수 없는 거긴 해요. 자, 판례가 이렇게 얘기해요. 한 번 더 보겠지만, 야, 법률혼 관계 있지 않냐. 그러니까 A하고 B가 혼인신고를 했을 경우에 A라고 하시는 분이 사망하게 되면, 남편이 죽게 되면 와이프 B가 재산 분할 청구하는 거니 상속받는 거니 라고 묻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이혼하는 게 아니고 A가 사망했을 경우, 이혼이 아니라 남편이 사망했을 경우는 상속받는 것이지 분할 청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혼 같은 경우도 똑같아.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일방이 사망했을 때에도 재산 분할이라고 하는 것을 청구할 수 없다. 분할이라고 하는 것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시는 겁니다. 판례께서. 그러면 상속은요? 그렇죠. 상속도 받을 수가 없겠죠. 진짜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보세요. 결국 사실혼 관계에 배우자 일방이 있었을 때 그분이 사망했을 때는요, 빨리 사실혼 관계를 파탄내야 됩니다. 해소해야 됩니다. 왜? 상대방이 죽어버리면요, 분할도 청구할 수 없고 할 수가 없으니까. 해서 어디 보시냐면 77페이지 가시면 원칙, 자, 원칙, 사실혼 관계가 생전 해소가 됐을 경우는 상대방한테 인정이 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진짜 중요한 판례죠. 사실혼 관계 일방 중 의식불명이 된 상태에서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 해소를 주장하면서 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사실혼 관계는 상대방 의사에 의해서 해소가 됐고, 따라서 재산 분할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된다까지 확인하신 다음에, 자, 아래에 있는 판례 별표 큰 거 치신 다음에 이게 아마 사례 문제로 하나 출제가 반드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그 5번째 줄 보시면 청구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이 부분도 한번 읽어봅시다. 청구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소외인이 2007년도 3월 12일 날 갑자기 잃고 돼가지고 병원에 입원했고,
2007년도 4월 16일 날 병원 갔으나 더 이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고 2007년도 5월 10일 날 사망했다 해서 보세요. 자, 잠깐만요. 그 중요한 판례. A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사실혼 관계에서의 남편 되시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B라고 하시는 분이 사실혼 관계에서의 처. 그래서 A하고 B가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그 다음에 A하고 B 사이 말고요. A가 전처와의 관계에서 낳았던 자식 C 등 아들들이 있었다. 관계는 없는 사안이고. 알겠죠? 이 상태에서 방금 봤지만 언제였습니까? 예, 4월 16일 해서 요 A라고 하시는 분이 잘못 씌워줘. 4월 16일 날 의식 불명인 상태가 같고요. 그 다음에 5월 10일 날 사망하셨죠. 예, 5월 10일 났죠. 그래서 5월 10일 날 이제 A라고 하시는 분께서 사망을 이렇게 하시게 된 거예요. 자, 이때 진짜 이게 참 무서운 판례인 게 이 A라고 하시는 아버님께서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거의 뭐 100억대 이상 자산가였습니다. 예, 해서 자, 이때 이 B 쪽에 변호사 한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상담했겠지. 사실혼 관계 오래 유지했거든요. 배우자 A가 또 B라고 하시는 분께서 A를 또 극진히 간호했고 우리가 그 드라마에서 알고 있는 그런 나쁜 분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예, 진짜 사랑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남편 A께서 이제 의식불명이 있으니까 자식 새끼들 이분들이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담해 보니까 어이구 할머니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왜요 했더니 남편분이 사망해 버리시면 10년 넘게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열심히 고생한 것인 거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거 분할 청구 한 판도 못 하고요. 상속도 하나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될 수가 없어요. 알겠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사망하시기 전에 빨리 생전 해소를 하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이죠. 요 사이. 그러니까 사망하시기 직전인 이 사이에 알겠죠? 그러니까 의식불명되고 사망 직전 사이에 B라고 하시는 분께서 사실혼 관계 해소,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주장하면서 A 상대로 재산 분할 청구에 심판한 거예요. 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한 거예요. 심판을 청구했고 그 다음에 사망하신 거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B가 분할 심판 청구하는 원고고 그 다음에 A가 이제 피고가 된 상태에서 A가 사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B가 말하기를 아버지에게 인정되었던 재산 분할 의무, 그러니까 청구하는 거니까 재산 분할 의무가 C 너희한테 상속되었으니 너희가 피고의 지위를 수개해라 라고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쟁점이거든요. 해볼게요. 자, 요 의식불명인 상태에서 사망 직전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는 거는 사망에 의한 해소가 아니고 생전 해소 맞죠, 여러분들? 해소 맞고요. 그렇다면 재산 분할 심판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청구할 수 있죠. 왜? 사망 해소가 아니니까. 그렇다면 A라고 하시는 분한테는요, 재산 분할 의무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 지난번에 법률론 관계에서 배운 건 뭐냐면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신 분께서 사망해버린 거야. 그쵸? 그러면 이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상속이 안 돼버리니까 이혼이 안 되니까 종료해가지고 처음부터 재산 분할 청구 자체가 발생조차 하지 않으니까 상속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으므로 함께 종료한다 배웠거든요. 근데 사실혼 관계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자, 사실혼 관계의 해소의 의사 표시만 하게 되면 당연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방금 봤지만 사실혼 관계는 일방의 의사에 의해서 바로 끝낼 수가 있다. 그러면 사실혼 관계를 해소시키면서 분할 심판 청구하게 되면 요 사실혼 관계의 해소의 의사 표시에 의해 가지고요, 바로 A하고 B가 끝난 겁니다. 그럼 이게 발생된 거예요. 그 분할 청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이 상태에서 A라고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B라고 하시는 분한테 재산 분할 의무가 있겠죠. 재산 분할 의무가 발생된 상태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상속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상속인 씨 같은 경우가 피고 지위를 수기하게 되는 겁니다. 계속 이제 B하고 C하고 싸우면 되는 사건이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요 판례 여러분들 사실혼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 거니까 법리론 관계하고 혼동하지 마시고요. 재산 분할 청구라든지 의무라고 하는 것은요, 약간 부정설이 있긴 하지만 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발생만 되었으면 상속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그쪽에 있던 판례들은 아예 발생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이 안 된 거고 이건 사실혼 관계니까 상속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 이때 C 쪽이 항변하기를 야 B가 사실혼 관계 해소에 의사표시했다 할지라도 A라고 하시는 우리 아버님께서 의식불명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의사표시를 요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아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니까 A한테 그 의사표시가 도착한 바가 없으므로 알겠죠? 아버지하고 너 사이에서의 사실혼 관계가 너의 의사에 의해서 깨진 게 아니고 A가 아버지께서 사망해서 끝났다. 알겠죠? 사망해소니까 우리한테 분할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항변한 거예요. 그때 판례가 판시하기를 B라고 하시는 분께서 사실혼 관계 해소를 시키면 되지 굳이 상대방 A한테 그 의사표시가 도착까지도 할 필요 없다. 이렇게 판례가 판시한 겁니다. 알겠죠?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볼게요. 처음부터. 사실혼 관계는 사실상 관계를 놓고 존재하는 것으로서 얼마든지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끝날 수가 있고 일방의 파기에 의해서 생활 사실이 없게 되면 곧바로 사실혼 관계가 바로 해소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알겠죠? 그 다음 밑줄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게 되면 즉 A라고 하시는 분께서 사망하기 직전 단계에서 청구인 B 같은 경우가 사실혼 관계 해소를 주장하여 이 사건 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함으로써 청구인 B와 소외인 A 사이의 관계는 청구인 B의 일방의 의사에 의해서 해소 끝났고 공동생활로 얻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결국 사망에 의해서 해소가 아니고 생전인 상태에서 생전 해소가 이루어진 경우이기 때문에 B라고 하시는 분한테 분할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는 것이다. 알겠죠? 그 다음에 상대방 A, 즉 아버님 A께서 의상 능력이 없거나 3년 이상 불명인 등의 경우에 재판상 이혼과 맞추기 위해서 굳이 이렇게 사실혼 관계라고 하는 것을 해소할 때에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및 그 수령이라고 하는 것을 요건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 따라서 결국 A라고 하시는 분께서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라 할지라도 B가 해소시키면 해소되는 겁니다. 됐죠? 그렇게 보면 이 사건 재산분할 심판 청구 이후에 피고였던 소외인 A가 사망했기 때문에 상속인한테 재산분할의 의무가 상속이 이루어지니까 상속인 C들이 피고 지위를 수기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해서 거듭 반복하실 중요한 판례고요. 이번 예외 쉽죠? 사실혼 관계가 했죠. 사망에 의해서 끝났을 경우에도 인정될 수가 없다. 입원하시면 중혼적 사유 같은 경우도 법에 의해서 보호될 수가 없으니까 분할 청구할 수 없다 해서 사망에서 주사실혼 두 가지를 구분해가지고 공부하시고 요지 한번 볼드를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교재 78페이지 가시고요. 로마자 4번에 있는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A하고 B 사이에서 사실혼 관계가 존재하거든요. 보통 이제 남편 되시는 분께서 계속 혼인신고라고 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그 남편께서 계속 혼인신고를 거부하니까 처 같은 경우는요, 단독으로 여러분들 혼인신고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처가 소송을 통해 가지고요, 판결문에 근거해 가지고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 제기하는 게 바로 이소입니다. 해서 이 부분 가시면 읽어볼게요. 남녀가 사실혼 관계 있으나 가령 남편이 혼인신고를 계속 미루고 있는 동안에 혼인신고에 의한 관계가 성립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처가 이것을 통해서 사실혼 관계가 있음을 확인받아 가지고요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소이다. 즉 이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 판결을 받게 되면 혼자서 즉 일방적인 혼인신고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참 좋은 의도로서 이제 들어온 거긴 한데 사실상 이제 큰 의미는 거의 없고요. 딱 한 군데 정도 이제 의미가 있지. 사실 크게 이제 쓰이지는 못하는 이유가 하나씩 볼게요. 자, 2번 절차 부분 가시면요. 1번 제일 끝에 이제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요.
통설의 경우와 달리 했죠, 제가. 사실혼 관계 확인 판결의 확정 시 이제 A하고 B 사이에서 혼인관계의 성립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판결에 근거해가지고 혼인신고 했을 때 A하고 B 사이 관계에서의 혼인관계의 성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른바 무슨 신고? 그렇죠. 창설적 신고로 보고 있다. 까지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 판례를 보시면요. 왜 이게 크게 이제 의미가 없느냐. 제목 보시면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에 속아 가고 있는 도중에 피청구인이 타인과 이제 혼인신고를 해버린 경우였다 해서 판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이제 큰 의미가 없는 이유가 7이무 2호죠. 2호인데, 이제 A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A가 처고요. B라고 하시는 분이 배우자인데 문제는 A하고 B 사이가 혼인신고를 아직 하지 아니한 사실혼 관계에 불과했고요. 그 사이에 이제 C라고 하는 자식까지 이렇게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혼인 생활을 잘 유지하다가 한 2, 3년 지나가지고요. 한판 대판 싸워버렸어요. 싸워가지고 요 A라고 하시는 분께서 A가 친정에 가가지고 별거 중인 상태였습니다. 강사님 별거 중이니까 사실혼 관계가 끝났네요. 아니죠, 여러분들. 별거 중이었으나 A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B라고 하시는 분하고 혼인신고 해가지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A가 계속 전화해가지고 B한테 우리 혼인신고 하자 하니까 이 B라고 하시는 분이 계속 혼인신고를 거부하는 거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A라고 하시는 분이 B한테 소를 제기했겠죠. 해서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거예요.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항소심 계속 중에, 소송 계속 중에, 요 B라고 하시는 남편분께서 C라고 하는 여자하고, C라고 하시는 다른 여자하고, 가장 혼인한 건 아니에요. 진짜 사랑했는데, 자칫 이제 B하고 C가 얘기해 보니까, 분명히 A가 승소할 거거든요. 이 A가 승소했을 때, A가 승소 판결문에 근거해가지고, 혼인신고해버리면 B가 C하고 혼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 A라고 하시는 분께서 판결문에 근거해가지고 혼인신고를 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방해하기 위한 목적에서 재빨리 B하고 C 사이에서 혼인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해버리면요. A라고 하시는 분께서 나중에 승소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B하고 C 사이에서 혼인신고 했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A라고 하시는 분께서 이렇게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할지라도 혼인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A하고 B 사이에서 법리론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중원 취소 따위의 문제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오해하시는 게 있는 게 요 A라고 하시는 분께서 판결문에 근거해가지고 혼인신고했고 담당 공무원께서 간과 실수를 해가지고요. 수리 거부를 하지 않고 수리가 돼버렸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어느 게 전원이고 어느 게 후원이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판례 입장에 가게 되면 A하고 B 같은 경우는요. 혼인신고를 했을 때부터 혼인관계의 성립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B하고 C가 먼저 했으니까 이 혼인신고가 전혼인 것이고 먼저 한 거고 그렇죠. 나중에 이제 A하고 B 사이의 혼인이 후원이거든요. 그러니까 A라고 하시는 분께서 혼인신고를 해도 C 같은 경우는 중혼을 이유로 혼인 취소 판결 구하면 없어지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자, 이때 판례가 재밌는 게 이렇게 A의 혼인신고를 막기 위해서 A의 혼인신고를 방해하기 위해서 B하고 C 사이에서 재빨리 혼인신고를 했다 할지라도 설사 이것이 민법제 103조 등에 반할 소지가 있다 할지라도 B하고 C 사이의 혼인신고를 무효혼이라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민법에 의해 가지고요 별도의 혼인 무효 사유로서 인정되고 있는 혼인 의사의 합치가 없다는 등 직계 인척이라는 등 8천 이내 해적 등을 해가지고 혼인 무효 사유로서 인정되고 있는 사유가 없다면 단순히 방해하기 위한 목적에서 혼인신고했다 할지라도 이것을 유효하게 봐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인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즉 방해하기 위해서 신고한 것 자체가 물론 정의에 반하는 측면이 있겠지만서도 우리 민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른바 혼인신고주의를 채우고 있기 때문에 이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해서 A 같은 경우는요 승소해도 보호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하급심 판결 중에 보게 되면 이 A 측 같은 경우가 혼인금지 가처분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승소했으면 가능할 수가 있는데 그런 특별한 사유도 인정되지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결국 A 같은 경우는 보호될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의 소가 인정돼도 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해버리면 끝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그 아래는 판례 볼게요. 그 세 번째 줄 보시면 공서 양속에 위반돼서 신이 측에 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피청구인들, 즉 B하고 C 사이의 혼인신고가 별도의 무효 사유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당연 무효된다고 할 수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피청 상대로서 사실혼 관계 확인 소송이 승소 판결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그에 기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은 민법 제8일 공조에 근거해가지고 주문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해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혼인신고하지 아니하면 주문이 될 수 없다. 그 말인지 여러분들 반드시 혼인신고가 필요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판례 같은 경우에는 보고로 보는 것이 아니고 방금 했죠? 창설적 신고로 보고 있다까지 한 번 더 이해를 하시고 따라서 주문 자체가 될 수 없으니까 취소될 수가 없는 것이다 해서 그 뒷부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혼인신고를 했다 할지라도 주문이 되는 것은 A하고 B 사이의 혼인관계입니다. 여러분들 B씨가 아니고요. 꼭 주의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3번 가시면요. 이 또 3번 때문에 또 의미도 없어요. 자,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시점에서 보시면 1번 가령 과거에는 A하고 B 사이에서 사실혼 관계가 존재했으나 현재는 이미 바탕내가지고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이 처라고 하시는 분께서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을 구했을 때 그것이 이제 인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통설 같은 경우는요,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서를 일단 인정했다면 그 소를 제기해가지고 인용해가지고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범위라고 하는 것을 가능하면 넓게 보자. 축소할 필요 뭐가 있냐. 따라서 과거 그 당시에 사실혼 관계가 진짜 존재했다면 현재 즉 사실심 본종교시인 현재의 사실혼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A의 청구에 대해서 인용을 해주자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 견해인데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 또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해서 밑에 판례 보시면 판례는 과거의 사실혼 관계가 존재했던 경우라 할지라도 현재 사실혼 관계가 해소돼가지고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서 청구 기각되어야 할 것이고 됐죠? 다만 이제 사실혼 관계라고 하는 것을 부당하게 해소했기 때문에 그 다음 페이지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해서 배상을 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보는 게 판례 입장이고 그 밑에 있는 2번 내용 같은 경우가 판례에 대해서 비판하는 견해니까 복습할 때 한번 천천히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또 큰 의미가 없죠, 여러분들. 그렇죠. 어차피 소송 중에 싸움 나가지고 헤어질 거니까 의미가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다 해서 일단 먼저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 일방이 사망했을 때에는 그렇죠. 재산분 같은 거 청구할 수가 없다까지 아까 배웠으니까 한 번 더 복습하신 다음에 자, A가 있고 B가 있는데 남편 A라고 하시는 분께서 이제 사망을 하고 난 뒤에도 처 B라고 하시는 분께서 동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는요. 이른바 확인의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에 의해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죽은 사람하고 별도의 정말 특별한 두 가지의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미 사망하신 분하고 관계에서 혼인신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혼인신고할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을 구하는 이유가 이른바 이미 사망했던 A와의 관계에서 혼인신고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그렇죠. 어차피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확정되어봤자 혼인신고 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확인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지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기 위한 목적에서는 제일 끝에 소를 제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시면요. 확인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된다면 사실혼 관계 존재적인 청구가 가능하다. 그럼 어떤 경우에 이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가 있는가에 관한 문제인데 볼까요, 여러분들? 그 각종 연금 관련법에 보시면 각종 공무원, 군인, 연금과 관련된 법에 보시면 법률상 배우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요. 이른바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연금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관련 법 등이 다 인정하고 있거든요. 이때 첫 번째 이제 궁금한 게 이거죠. 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같은 경우에도 법률상 배우자의 경우와 계속 마찬가지로 그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우리 판례가 인정하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인데 사실혼 관계에 불과했을 때에도 부부 사이에서 여러분들 이른바 부양 의무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까?
요 부양 의무에 근거해가지고 사망했던 공무원께서 원래 살아있는 배우자한테 부양해드릴 부분을 남기고 가신 것이기 때문에 사실혼 같은 경우에도 연금을 신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요, 요 A라고 하시는 분께서 남편 B가 사망해가지고 이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등에게 연금 신청했어요. 유족연금 신청했습니다. 유족연금이라고 하는 것을 신청하면 문제는 뭐냐면요, 사실혼 관계에 불과했을 때에는 대외적 관계에서 이제 혼인신고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공무원 관리공단 측에서 진짜 이 A라고 하시는 분하고 B 사이에서 사실혼 관계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지 유무에 대해서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통 다 이 측이 이제 신청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 나 모르겠다, 못 준다 라고 거부해가지고요, 이 A라고 하시는 분께서 사망했던 B하고 이제 혼인신고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서로 제기한 게 아니고 사실혼 관계에 있음에 확인받아가지고 유족연금이라고 하는 것을 신청하기 위해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소를 제기할 수가 있다. 그 문제는요, 이미 상대방 배우자 B 같은 경우는요, 이미 사망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소의 상대방이 누구이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요, 그렇죠, 일방이 사망했기 때문에 2년 내에 누구한테, 검사한테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판례가 판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해서 항상 문제 풀 때 혼인신고를 하기 위한 목적은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연금 같은 것들, 기타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존재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까지 기억하신 다음에 아래 판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봤죠? 사실혼 관계에 있던 B가 사망했다 할지라도 현재 법적 분쟁 등을 읽어 한 방에 쭉 해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면 사실혼 관계 존부 확인을 구하는 것도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아직 안 배웠지만 민법 제865조 등등등을 유추해가지고 생존한 자는요, 그 사망을 알고 1년, 그때는 1년, 지금 같은 경우는요, 민법 개정에 의해서 2년 해서 1년 아니고 지금은 2년 내에 검사한테 소를 제기해가지고 확인받은 다음에 공무원 유족연금에 대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다까지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일방이 사망했을 때에는요, 혼인신고를 하기 위한 경우이냐 아니면 연금 신청이냐 두 개를 잘 구분해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 잘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게 75페이지 가겠습니다. 75페이지 가시면 그 제일 끝에 있는 거, 처의 사망 이후에 처제하고 사실혼 관계를 형성한 사건 해가지고 이 교수님께서 이제 사망을 하시고 난 다음에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처제 아시죠? 처제가 똑같이 이제 연금을 신청한 거예요. 연금 신청을 하니까, 유족 연금 승계 신청을 하니까 그 상대방 피고 측에서 뭐라고 했냐면, 당신들 사이에서의 그 사실혼 관계라고 하는 것은 1995년도, 즉 사실혼 관계가 존재했던 시점에서 혼인 무효인 것이고, 그 혼인 무효인 사실혼 같은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보호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연금을 줄 수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제분께서 이제 소송을 제기한 거였거든요. 그럼 이제 이 판례의 관건은 뭐냐면요, 이 처제 되시는 분하고 형부 되시는 분 사이에서 혼인을 했을 때 그 사실혼이 취소할 수 있는 혼인관계에 불과한지 아니면 처음부터 무효혼인지, 그러니까 혼인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건데, 잠깐 이제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 판례 같은 경우는요, 그 민법 개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발생했던 실수라고 하는 그 가정을 고려한 판례 입장인데요, 기자님 교수께서 쓰신 논문 내용을 제가 좀 빼온 겁니다. 해서 참고하신 다음에, 자, 형부하고 처제의 혼인은 이제 무효혼인가? 일단 뭐 너무 이상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치관에 따라서 판단될 문제이긴 한데 우리 간습법에 의했을 때에는 유효하다라고 봤습니다.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 모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자기 남편이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동생하고 한 번 더 혼인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살아가기 위함에서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애들 키우기 위해서. 근데 이제 1960년도 이제 민법 시행이 되고 난 뒤에는 이 형부 처제 사이의 혼인이 무효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는데,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 조금 법리를 잘못해서 해가지고요, 판례 같은 경우는 무효혼으로 봤는데, 1990년도에 이제 민법이 개정될 때 개정의 원래 본래 의도는요, 자, 777조 친족의 범위하고
80구조하고 8975조 혼인 무효 범위를 함께 개정해가지고 원래 의도는 형부하고 처제되시는 분을 친족으로는 보되 혼인을 일단 유효한 것으로 처리하려고 안을 낸 거예요. 알겠죠? 해서 이 조항들이 다 한꺼번에 이제 개정됐다면 형부하고 처제하고 친족 관계에는 놓이지만 혼인은 일단 유효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한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문제가 이제 이 법률이 개정되면서 민법 제777조, 즉, 형부, 처제, 이제부터 친족에 놓인다라고 하는 것은 개정되었는데, 함께 개정안 냈던 809조하고 815조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통과가 되지 못해버린 거예요. 알겠죠? 그래 버리니까 형부하고 처제가 친족 간에만 놓여버리고, 혼인 무효 사유에서 제외가 되지 않음으로써 둘 사이의 혼인이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민법 조문을 딱 봤을 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존재했던 민법 조문만 딱 봤을 때에는 둘 사이의 혼인 관계가 이제 무효가 되게 된 거예요. 근데 김주수 교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신데,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신데, 이 개정안은 본래 우리가 의도했던 방안은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고, 왜? 원래 우리가 의도한 거는 친족화 시키되, 남성 평등 때문에 한 건데 필요 없고, 친족화 시키되, 일단 혼인을 할 수 있게끔 해주자라고 했는데, 선별적으로 개정이라고 하는 것이 조항별로 이루어지면서 우리 의도하고 완벽하게 배치가 되었고, 이것은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예측하지 못한 오류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2005년도에 드디어 민법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 더 개정이 되면서, 그렇죠, 인척의 경우에는, 그렇죠, 원칙적으로 인척끼리 혼인했을 때에는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 다만 예외적으로 뭐였습니까? 직계인척, 장모 사이 같이 직계인척 관계 있었을 때만 너무하기 때문에 무효다라고 개정된 것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금 봤던 그 사건에서 사실혼 관계라고 하는 것이 존재했었던 당시인 1995년도 법률에 의하게 되면 A하고 B 사이의 혼인관계라고 하는 것이 어쩔 수 없이 명백하게 무효이긴 한데, 그렇게 무효가 된 이유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 처리됨으로써 발생된 오류에 불과한 거예요. 그걸 고친 게 2005년도이고, 그리고 이 개정민법 부칙에 보게 되면 2005년도 민법 개정되고 난 뒤에는 이미 과거에 존재했던 혼인 취소 사유라 할지라도 현행법에 의해서 무효가 아니라면 더 이상 무효수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요, 이른바 소급표라고 하는 것을 사실상 인정해버린 겁니다. 왜? 문제 있었으니까. 이걸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이 과정을 이제 우리 판례가 고려한 거예요. 나와요, 문구에서. 그래서 보시면 언니가 사망하신 이후에 무슨 우리 드라마에 나오는 그 막장 드라마 절대로 아닙니다. 언니가 사망했는데 조카들이 어린 나이에 있으니까 처제 되시는 분께서 혼인 또 포기하시고 애들 키우다가, 아시겠죠? 애들 키우시다가 1995년도, 즉 그 당시 민법에 의했을 때에는 무효혼 관계에 있었던 형부하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함께 이제 애를 키우고 사시다가 B가 사망하시니까 A 같은 경우가 사실혼자의 지위에서 이제 연금이 되고 연금의 수계를 신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단이 말하기를 A하고 B 사이에서 사실혼 관계가 성립했던 시점이었던 1995년 당시를 보게 되면 A, B 너희 사이의 사실혼은 처음부터 무효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보호될 수 없다 해가지고요, 연금을 줄 수 없다 해가지고 신청을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A라고 하시는 분께서 소송을 제기한 거겠죠. 거기에 판례가 판시하기를 방금 했던 얘기를 쫙 하시면서, 지금 현재는 봤을 때에는 윤리적으로 보나 또는 개정 현행법에 의해서 보나 처제 A하고 형부 B 사이의 혼인관계를 무조건 보호할 필요성이 없는 무효라고 볼 수는 없는 거다. 따라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A의 연금 신청을 인정하게 된 게 판례 입장인 겁니다. 제 말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뭐 그 이상한 막 드라마 그런 거 아닙니다. 해서 그 75페이지를 가보시면 볼도 한번 읽어볼게요. 민법이 정하는 혼인법 질서에 반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즉 무효혼 같은 경우라면 보호될 수 없는 게 원칙이다. 그리고 혼인할 경우에 그 혼인 관계 자체가 무효 범위 안에 포함되는 사이에 사실혼 관계라면 원칙적으로 혼인 질서에 반해가지고 법에 의해서 보호될 수 없는 관계라고 추정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근데 비록 민법에 의해서 혼인 무효가 된 A하고 B 사이의 관계라 할지라도 추가 근친자 사이에 즉 형부하고 처제인 A 사이의 혼인이 금지된 사회적 배경까지 밑줄 그어두신 다음에 이게 그 말씀이에요.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 개정돼가지고 무효가 된 것에 불과하지 원래부터는 혼인이 가능했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지요? 따라서 전면적으로 무효화시킬 게 아니고 1999년도에 법 개정이 잘못되면서 잠깐 발생했던 오류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오류에 근거해가지고 전부 다 판단을 하여 A라고 하시는 분을 전혀 보호할 수 없는 상대방으로 몰 수는 없는 거다. 알겠죠? 그래서 그 다음 볼드 보시면 A하고 B 사이에 혼인을 금지하는 공익적 요청보다 유족 안정과 복리 향상이라고 하는 목적을 우선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고 이러한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그 사실혼 관계가 혼인 무효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체만 근거해가지고 연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즉 그래 1990년도 법에 의했을 때에도 혼인이라고 하는 것이 A, B 사이에서 무효인 경우라면 피고 너희 말대로 연금이라고 하는 것을 지급할 필요 없는 관계로 보는 것이 옳다. 다만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고 처제, 형부 같은 경우에는 법 개정이 오류가 됨으로써 발생된 무효에 불과하기 때문에 진짜 안 되는 무효, 직계 인척이라든지 팔촌이의 혈조가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는 거다 해서 한 번 더 판단해가지고 법에 의해서 보호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를 해줘라라고 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다음 쭉 읽어보신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볼드 2005년도 개정된 민법 시행 이후에는 1990년도 나오죠. 개정 민법 시행 당시에 형부 A, B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더 이상 무효라고도 주장할 수 없게끔 부칙을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A하고 B 사이의 사실혼 관계는 피고 너희 말대로 법에 의해서 보호될 수 없는 무효 주장이 안 되는 거고 일단 지금부터는 유효하다 봐야 되기 때문에 결국 A의 연금 수계 신청을 인정해라라고 판례가 판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죠? 해서 결론 꼭 기억하시되 이제 그 법 개정 역사를 판례가 고려한 거니까 함께 보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80페이지 가신 다음에요. 친자 관계에 관한 부분인데 아주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죠. 해서 그 1번 가시면 친해 보시면 의 부분 가시면요. 가족 관계의 큰 두 축 중 하나인 친자 관계는 해서 가족 관계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해서 먼저 이제 혼인 관계가 먼저 있죠. 아담과 이브를 떠올려 보시면 될 거예요. 혼인 관계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이 뭐 여러분들 그 다음이 바로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보는 이른바 친자 관계라고 하는 거. 요 두 축에 의해서 이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인은 다 배웠고 친자가 나눈다. 또 크게 두 가지다 해서 이른바 혈을 통한 사이하고 법에 의해서 입양한 사이 두 가지로 구분된다까지 한번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1번 보시면 가족관계의 가장 큰 두 축 중 하나인 친자관계는 친생자관계, 즉 혈연관계에 의한 거하고 법정관계, 즉 입양에 의한 경우로 구분된다. 2번 가시면 피를 통해선 관계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 두 분께서 혼인 상태에 있었을 경우에는 혼중자인 것이고, 그렇죠? 혼인이 없었을 경우에는 혼자다. 해서 혼 외 나오면 인지를 항상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가시면요. 혼중자에 보게 되면 그것은 혼인관계에 있는 엄마 아빠 사이에서 나온 자식이 바로 자인 것이고 또 세 가지로 구분될 수가 있다. 처음부터 친생 추정을 받는 경우, 추정을 받지 않는 경우, 일단은 혼외자인데 혼외인데 진짜 엄마 아빠가 나중에 혼인신고 해가지고요 중정에 의해서 되는 경우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요 그 세 가지 부분을 이제 하나하나 끊어가시면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하부터 진짜 어려운 부분이니까 밑줄 친 부분 잘 읽고 오시고요 조문 좀 애쓰면 열심히 하신 다음에 다음 수업부터 한번 볼 거니까 하시고
그 844조 이하부터 본문을 조금 읽기 힘드신 분 같은 경우는요, 민법 조문만 한 3-4번 읽고 다음 수업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